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 쪽팔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로 이어지는 5박 7일간의 외교 순방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에 귀국을 했는데요. 네. 5박 7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외교 순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하자면 낙제점을 줘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낙제점 정도가 아니라 탄핵감이죠, 그냥. 탄핵은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까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이에요. 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의 대화를 마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안보실장을 향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 쪽팔려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고스란히 방송 카메라에 담겼고 그죠. 네,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특정 방송사에 의해서 녹화된 게 아니라 네, 공동기자단에 의해서 녹화가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욕설을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뭐 우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말을 보면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네. 했다. 그리고 여기서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메이저 언론사도 아니니까 그냥 욕설을 쓸게요. 이 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끼들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게 새끼가 맞냐 아니냐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게 결국 대통령실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인정을 해버렸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한 셈이죠. 그 부분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가리킨 거였다라고 이거부터 사실 문제인데 해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함으로써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그거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누가 들어도 새끼 이렇게 들리는데 그 다음에 논란이 된 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인데 현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바이든이었을까요? 날리면이었을까요? 저도 바이든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 바이든이랑 날리면이라는 이 단어는 글쎄요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발음상에서 네. 날리면에는 받침도 있고 그죠. 네? 그것도 리을 받침이 좀 세잖아요. 네. 바이든에는 받침도 없고 이게 분명히 너무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래서 날리면이라고 해명을 하길래 그것도 무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하길래 순간 벙쪄서 들어보니까 날리면이란 자막을 달고 계속 들어보니까 아 날리면으로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냥 그 자막을 배제해 놓고 그냥 들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저도 바이든은이라고 그쵸. 들리거든요.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면은 문장의 맥락도 완전히 달라져요.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한 거다. 우리가 듣기에는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그러니까 안 해주면이냐 좀 더 안 해주고냐 자연스럽죠. 바이든이 그죠. 들어가는 게. 바이든이 다 들어가는 게 문맥상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안 해주면 날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명도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발음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좀 언어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비읍은 폐쇄음이고 니은은 비음이거든요. 콧소리거든요. 이게 언어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다르대요. 그래서 누군가 이 언어학자들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논란의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폐쇄음의 파형을 가졌다. 그래서 이건 바이든으로 보인다. 하는 분석을 하기까지 했는데 아니 지금 전 국민 무슨 듣기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수능 이후로 처음 이런 듣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습니다. 갑자기 전 국민 듣기 평가가 생겨버렸어요. 더 처참한 거는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국민적인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논란이 생겼다. 어떻게 역대 대통령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이런 논란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논란을 왜 우리가 겪어야 하나? 우리가 왜 목격해야 하나? 비참합니다. 저는. 그 대통령의 말을 좀 빌려서 대신 얘기하면 정말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쪽팔린 건 바이든이 아니라 네. 그 나라 사람들이죠.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래 이게 날리면이다 치자.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한들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를 향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욕설하는 건 괜찮다라는 건지 이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요?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를 향해서 이런 XX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질 않나. 네. 이거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새끼라는 게 한국 국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렇죠. 라면은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를 상대로 좀 비하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네. 하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을 비하한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승인 안 해주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린 거 보면 어쨌든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장이니까 야당을 사실상 가리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일날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야당 보고 이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는 정부적인 감각을 따질 게 아니라 인성을 따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인간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서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적인 습관인 것 같아요. 지난달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저에게 이 XX, 저 XX 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말한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의 습관처럼 남아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언행을 좀 자정하는 게 언어 습관이 조금 저급한 네. 분인 건 뭐 이건 뭐 개인의 언어 습관 가지고 제가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그 후보 시절에도 넥타이 색깔 논란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는데 그거는 색깔로 결론이 이제 났죠. 나가지고 다들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되돌아보면 혹시 그때도 새끼라고 말한 게 아닐까? 그거는 뭐 팩트 체크가 끝났어가지고 그거는 저도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말 안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지경이 되니까 외신에서도 이 윤 그쵸.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하고 네. 백악관에도 물어보니까 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정말 그러니까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저도 외신들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AF 통신사는 이 XX를 F워드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블룸버그는 이 XX를 이디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새끼라는 이 용어는 이디엇과 퍼커의 중간이 아닐까. 그거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아니, 없으니까요. 그죠? 네. 번역의 어려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까지 고려해야 돼. 이게 사실 뭐 공식적으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사적으로 내뱉은 말이 이게 담겨서 문제가 된 거라서 당연히 미국 정치권에서도 공식적으로 뭔가 발언을 하진 않겠죠. 그쵸. 아니 이제 이거 미운털이-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웃기겠죠. 되겠죠. 네. 웃기는 일이고 대신에 이제 미운털이 제대로 박힌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아니 솔직히 역으로 생각해서 다른 나라 정상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도 의회랑 대통령님 밉지만 해외 정상이 우리나라 국회나 대통령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면 솔직히 저 같아도 기분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죠? 내가 비록 지지하는 대통령은 음. 아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갔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 또 해외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의회를 욕했다 이러면 기본적인 감정이 얘네 뭐야 이럴 것 같거든요. 그죠? 뭐 아니, 미국인이랑은 또 뭐 다르겠어요. 우리 대통령은 우리가 때려야지. 그쵸. 왜 남들이 때려? 그 미국 사람들도 같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이거 가지고 무슨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드는 감정이 좋지는 않겠죠. 뭐 이거 가지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별 문제는 되진 않겠지만 즉각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진 않겠지만 뭐 나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 윤 대통령은 미국 정상과 미국 의회를 뭐 한 이디엇 낮잡아 정도로 부르는, 낮잡아 생각하는구나. 부르는 분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겠죠. 뭐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게 IRA라고요. 그렇죠.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미국과의 정말 긴밀한 단순히 뭐 한미 동맹을 떠나서 그 이상의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한미 관계를 이렇게 파탄내는 행동들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이러한 발언을 카메라가 눈앞에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했을까? 이걸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 열리기로 했었잖아요. 9월 15일이었나요? 이 해외 순방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열릴 거다라고 네. 미리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돼 버렸어요. 그렇죠. 뭐 어느 특별한 이유가 언급된 것도 없이 그냥 불발돼 버렸거든요. 아마 예측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실의 상황상 미국과 일본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취소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나온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일정이 좀 축소되면서 네. 근데 축소되더라도 어떻게든 좀 마련하고 다른 식으로라도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중요도를 낮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고 별다른 후속 조치도 없는 건데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그냥 얘기라도 해보려고 했다가 48초 정상회담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48초만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만나면서 별다로 뭐 특별하게 대우도 해주지 않고 막 크게 반기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예 노룩 악수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한해서 이게 방어 기제가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왜 무한한 상황을 닥치면은
자기의 무한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괜히 헤어세 부리는 사람. 저 새끼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의해줄 수 없고요. 왜 없어? 아이 설마 그렇다고 해서 네. 방어 기제로 이게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무의식적인 이 허세가 방어 기제로 나온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었고요. 네. 이거 놓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걸 포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해석한 거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말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상범 의원은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렇게 다채로운 대답들을 내놨습니다. 지금 저마다 각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의 귀를 전수조사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요. 국정 운영을 하기 전에 앞서서 청각 조사를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공직자 그 시험 PPAT 그거를 치르잖아요. 저는 여기에 다음부터 듣기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한글을 잘 알아듣는지 듣기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어떤 조치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리면으로 듣는 사람과 바이든으로 듣는 사람 나눠서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저도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분열이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은근히 내던 이제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이건 사실 도저히 그 실드를 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경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내분이 좀 심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대통령은 알고 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라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말한 사람은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명 아니고 직접 사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자 그리고 저는 정치는 정말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실언을 했으면 실언을 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사과를 하면은 죽는 병이라도 걸렸는지 절대로 사과를 안 하고 절대로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냥 사과하면은 금방까지 아니더라도 이만큼 논란이 되진 않았을 텐데 사과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해명을 하니까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통령 본인이 이거를 진짜 처리를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의원들이 저마다 다른 해석본들을 하잖아요. 참 힘드네요. 고대 그리스어 무슨 유물 이런 거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몇 마디 되지도 않는 걸로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게 좀 웃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합니다. 네. 아무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에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자꾸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다양한 패러디들을 내놨어요. 그래요? 봄바람 휘바이든, 그 날리면 때문에. 네. 태극기 휘바이든 뭐 이런 다양한 패러디들을 내놨는데 참 이 와중에도 그래도 해악의 민족답게 참 사람들이 즐기는구나. 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또 2016년과 17년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탄핵이요. 탄핵은 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참 희한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 촛불 집회가 열렸던 건 광우병 파동이 있었고 또 최순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 굵직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굵직한 사건이 없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촛불 집회를 열기에도 모멘텀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계기나 동력이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진짜 큰 사건이 터지면은 지금보다 좀 더 큰 사건 터지면 정말로 저는 촛불 집회 바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도 엊그저께 저 광화문 나가니까 집회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영국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논란의 휘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9월 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조문을 보내고 조의를 표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까지 가서 조문을 가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조문을 가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논란이었어요. 우리가 영연방 국가도 아닌데 뭐하러 대통령이 직접 가서 조문을 하나? 총리나 외교부 장관 정도가 가서 조문을 하면 충분하지 않냐? 뭐하러 대통령이
조문을 가지? 이라는 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또 가서 해외 정상들도 있으니까 이제 만나서 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조문 외교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문 외교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사실 조문 외교라는 것도 실례 아니니까 지금 고인을 이용해서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아무튼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실리를 추구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아무튼 이 조문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조문을 가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조문을 취소하겠다고. 네. 조문 외교인데 조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조문이 이 서방 국가의 장례식 문화에서는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 이제 관에 누워 있는 고인을 보는 게 되게 상징적인 그런 행사라고 네, 해요. 맞아요. 그래서 조문을 가서 그걸 보고 나오는 게 서방 국가의 장례 문화이자 예의 같은 그렇죠. 그런 건데 윤 대통령은 가서 그냥 방명록에 사인하고 이제 립세션에 1시간 있다가 이제 장례식장 1시간 있고 조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왜 조문하러 간다더니 왜 조문 안 하셨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현지 교통상의 여건으로 조문이 취소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통상의 이유로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도 납득이 좀 어려운 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그렇죠. 조문을 했거든요. 시민 조문 행렬에 같이 껴가지고 조문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만 교통체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때 갔던 모든 나라의 조문 사절단들이 다 교통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도착했던 다른 나라의 정상이나 조문단들도 다 조문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교통상의 이유로 조문을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사건을 발생시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조문을 왜 간 거냐.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납득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조문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교통 상황 때문에 조문을 취소했다. 근데 그보다 더 늦게 출발한 다른 나라의 조문단들은 다 조문을 했다. 저는 이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 외교팀, 대통령실에서 지금 외교를 누군가 주관하고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텅 비어 있다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교통체증이 있을 거란 것도 다 계산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망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당연히 영국 시민들이 다 나와서 조문할 테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영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영국 왕실이랑 협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조문할 거다라는 그런 루트들을 이 외교팀에서 다 마련을 해놨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업무 처리란 말이에요. 물론 뭐 제가 프랑스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랑스 외교팀도 이런 것들을 다 해봤더니 정말 안 되겠으니까 걸어서라도 간 그렇죠.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교통상의 여건으로 취소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지금 과연 우리나라 외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대학교 학생회도 이렇게 운영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좀 비상식적인 논란이 생기니까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천공 스승이 음모론이 나오죠. 문모론이긴 한데 네. 이게 참 별묘한 게 대통령실에서 조문을 가겠다고 발표한 게 9월 12일이에요. 12일. 근데 9월 15일에 천공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 유튜브에 조문을 가는 데는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된다. 조문 같은 것들은 4차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런 데 돌아다니면 거기서 4차원의 기운을 나한테 묻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듣고 실제로 제가 자막 쓴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편 비행기 시간이 바뀝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일리가 있다. 아니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너무 비참해지지 않? 비참해지더라도 바꿀 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제2의 최순실 사건을 다시 보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천공 스승이 올린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조문을 가려다가 이미 비행기 다 잡아놨고 이제 다음날 비행기 떠야 되는데 이제 와서 취소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 비행기 출발 시간을 늦춰가지고 의도적으로 기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조문을 취소하게끔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발생한 거죠. 저는 이런 음모론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 객관적으로 놓인 상황을 보면 이런 음모론이 믿고 싶지 않지만 약간 믿어지게 되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도 믿고 싶진 않아요. 저도. 네, 그렇죠. 설령 비행기가 늦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영국에 24시간 있었거든요. 근데 리셉션 1시간, 장례식장 1시간 하고 22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요. 뭐 자는 시간 8시간 빼도 10시간이 넘게 남거든요. 이 시간에도 조문을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 이것도 뭐 역시 대통령만 알고 있겠죠. 왜 안 갔는지.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인 외교 순방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형님이 얘기하신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뭐 회담까지 아니고 어쨌든 짧은 미팅이라도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한일 정상도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죠.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2019년 이후로 2년 9개월 만에 열린다. 9월 15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래요. 왜죠? 보통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그쵸. 관례라 그래요. 근데 그 관례를 깨고 한국이 일본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멋대로 한일 정상회담 열린다고 먼저 발표를 해버렸다. 그래서 일본 기사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뚜껑이 열렸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경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정상회담 아직 확정된 거 아닌데 왜 마음대로 발표하냐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차라리 다행이다. 한일 정상회담 괜히 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말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무산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갑자기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속보로 나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제 한국 기자단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불릴 수 있느냐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회담까지는 아니었죠. 회담이 아니라 이것도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일본은 안 만나도 되는데 한국이 하도 간곡하게 여러 번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만나줬다. 그러니까 한국은 빚을 진 거고 다음에 뭔가 선물을 가져올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첫 단초부터 완전 잘못됐죠.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일본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먼저 기습 발표해서 일본 측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일본 측이 이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고 일본 측이 거절의 표시를 하니까 거기서 뭐 우리도 그럼 안 할게라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매달려 버린 거죠. 매달려 버리니까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30분간 대화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약식 회담을 했다. 일본에서는 뭐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래도 무슨 대화를 했다. 뭐 양국이 뭐 앞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하겠다. 뭐 하다못해 이런 상투적인 멘트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사실상 불발이 됐잖아요. 네. 48초간의 짧은 만남밖에 없었는데 지금 미국과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아까 형길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게 파격적인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테슬라 다음이 이제 현대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현대한테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있는 전기차의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전기차 공장을 들이기로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공장이 미국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성능이 비슷한 차량을 가지고 와봤는데 그 포드의 머스탱 마하 2라는 자동차랑 현대의 아이오닉 5가 성능이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포드의 자동차가 4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현대 쪽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겠죠. 가격 경쟁력이 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큰 숙제인데 이야기를 결국 못했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걸로는 뭐 48초간의 짧은 만남이랑 뭐 영국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뭐 오고 갔다라고는 나오는데 뭐 어떻게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고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알 길이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하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일본에 매달리고 미국에 매달리고 이런 식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식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던 외교 방식도 다자 외교 방식이었고 단순히 미국에게 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리를 취하자는 게 그 외교 방식이었잖아요. 그냥 그거랑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에 매달려서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고 일본하고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과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일본에 매달리고 있는 거고. 뭐 어찌저찌 일단 5박 7일 외교 순방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외교 순방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게 도대체 뭘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쪽팔림을 많이 얻었죠. 저희가 되게 유튜브에서도 참모진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는 참모진 바꾸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대통령을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아니 왜 땡이에요? 왜 자꾸 땡을 쳐요? 아니, 정답이잖아 이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왜 못 바꿔요?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앞으로 북한과의 외교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 제대로 방향 설정을 못한 채로 이렇게 끌려다가는 북한한테도 끌려다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잖아요. 네. 네, 이번 순방에서 너무 이 반미적인 정서를 대놓고 보인 게 아닌가 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홀대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기피하다시피 안 만났잖아요. 근데 중국의 리잔수라고 중국 의전서열 3위라고 하는 인물이 찾아왔을 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오면서 끌어안으면서 환대를 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악할 노릇이죠. 그죠. 경악할 노릇이죠. 이거 아니 우리 우방이라고 믿었는데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 또 박근혜 대통령 시기로 돌아가는 거죠. 중국 열병식 참석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우리가 엮인 게 엄청나게 많아요. 치포 동맹도 그렇고 네. 지금 그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엄혹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런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입장에서는 실리를 쫓으면서도 어떻게 외교를 접근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어서 남은 4년이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진짜 무서운 게 아직 반년도 안 지났어요. 4년 반 더 남았어요. 그 그러네. 전에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더 걱정인 게 지금 국내 상황도 되게 엄혹한 상황이잖아요. 미국과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더욱 벌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 뚫었죠. 뚫은 게 무섭게 1,425원까지 금방 치솟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나라 생활 물가는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무역 적자도 IMF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도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좀 정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성희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것처럼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좀 화가 나고 도대체 누가 뽑았어? 어떤 새끼들이 뽑았냐고.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좋은 소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아. 안 다루게 해주세요, 제발. 네, 그럼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